기초 간호와 오늘은 기초 양리 볼게요. 페이지는요 293쪽 되겠습니다. 기초 양리는요 2시간 걸쳐서 할 거니까요. 중요한 것도 엄청 많으니까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랄게요. 293쪽 제 팁의 제일 위에부터 볼게요. 자, 약물의 구비 조건. 자, 문제 나오기 딱 좋겠죠. 안전성, 강도,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치료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적어야 하고요. 발암 현상이 없어야 하고요. 상태성이 있어야 하고요. 값이 있어야 되고요. 인체에 해가 없어야겠죠. 그 다음에 밑에 4번의 약물 관리 볼게요. 자, 약물의 보관에서 먼저 약물은 일반적으로 될 수 있는 한 30도 이하의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며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시고요. 약병, 약상자, 기타 약을 담는 그릇은 언제나 뚜껑을 닫아 두고요. 액체 종류의 약품도 증발되기 쉽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 주셔야겠죠. 정제, 환자라도 열어두면 변질되기 쉽다는 거. 이 정도 볼게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요 다 중요하니까요. 다 볼게요. 연고, 리니먼트, 마사지용, 알코올, 소독약 등은 약장의 다른 칸막이에 따로 두시고요. 혈청이나 BCG용액, PBD용액 같은 예방 백신, 알부민, 간장 추출물 등은 2 내지 5도의 냉암소 보관 중요하죠. 기름 종류의 약품은 10도의 전후로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간호사에게 보고해서 처리하시고요. 백신 냉장고의 온도 점검은 하루에 적어도 2번 하시고 기록한 온도의 보존기간은 2년. 이런 숫자도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약물의 관리 볼게요. 자, 팁에 보시면 약물의 관리 했던 내용인데 중요하니까 다시 정리했죠. 약물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면 광, 열, 공기, 곰팡이, 해충 등에 의해 변질되고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독구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죠. 자, 1번, 2번, 3번, 4번 엄청 중요하니까요. 외우셔야겠죠. 혈청, BCG용액, PBD용액, 인슐린, 간장 추출물, 헤파린, 알부민, 혈액 응고 인자는 자 어디에 보관할까요? 2 내지 5도의 냉암소에 보관. 그 다음에 좌약은 어디다 보관할까요? 실온에 보관하시죠. 라발이 손상된 약은 투여하지 않는 거. 침전물이 있거나 변색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향정치성 약물은 잠금 장치를 해서 보관한다는 거. 1번, 2번, 3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실게요. 넘길게요. 자, 넘겨서 자, 표 6-1번을 볼게요. 자, 액체에서는요. 물약, 시럽, 로션, 유제, 현탁제, 팅크제, 주사제 있는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요. 물약하고요. 시럽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볼게요. 자, 물약은 뭘까요? 약을 물에 녹인 것으로 알약이나 양치액 등을 말하는 거고요. 시럽은요. 불쾌한 맛을 감추기 위해서 배당의 용액, 배당이나 다른 당류 또는 감미제를 함유하는 의약품의 용액 또는 현탄액 등으로 만든 내복 액체라는 거. 이 정도로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고체로 된 약물 볼게요. 자, 종류는 가루약, 캡슐, 정제, 연고, 좌약 나와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정의 특성 정도는 알아주셔야 되겠죠. 자, 가루약은요, 1종이나 2종 이상의 의약품의 가루를
균등하게 혼합한 거를 말하고요. 자, 캡슐은요, 분말, 과립, 액체 상태, 풀 형태의 의약품을 캡슐에 충전하거나 캡슐젤로 싼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정제, 이거 좀 중요하죠. 이거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니까요. 좀 볼게요. 의약품 또는 의약품의 혼합물인 가루약을 일정한 모양으로 납작하거나 둥글게 압축해서 만든 거. 연고는요, 용이하게 피부에 도포할 수 있는 적당한 조도의 균등한 방고형의 외용제라는 거. 자, 좌약은요, 의약품을 기제에 균등하게 혼합하고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해서 학문 요도 질에 적용하는 고형의 외용제라는 거. 자, 보시면은 이제 팁 볼게요. 여기 팁에 나오는 하나, 둘, 세 개는요, 다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요. 꼼꼼히 보시고 외우셔야겠죠. 자, 물약 같은 중에, 자, 첫 번째, 자, 물약을 따르기 전에 흔들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죠. 2번, 물약의 경우 용기에 입을 대고 먹이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약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이 정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좌약 볼게요. 자, 좌약은 아까 했죠. 요도, 학문, 질에 대해서 삽입해서 고용에 외형들라 했죠. 자, 보관은 어디다 한다 했죠? 실온에 보관한다 했죠. 자, 냉장 보관했던 좌약은 어떻게 될까요? 실온에 두어서 녹인 후에 사용해야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약장 관리 볼게요. 자, 아까 앞장에서 향정신성 약품을 어떻게 한다 했죠? 이중장치근으로 해서 잠근다 했죠. 자, 그 내용이 다시 나오죠. 향정신성 의약품은 잠그장치를 해서 보관하고, 자, 그 중에서 아편제제와 마약 종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벨을 부착해서 이중 잠그장치를 해서 보관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약은 반드시 잠궈두고 항상 수량을 확인하는 한편, 자, 열쇠는 누가 관리할까요? 책임 간호사죠. 담당 간호사가 아니죠. 마약을 투여하지 않을 경우 버리지 않고 약국에 반납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약장을 잠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약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약물 용기의 종류 볼게요. 자, 약물 용기의 종류는 밀봉, 기밀, 밀폐, 차광 용기로 나눠져 있고요. 자, 여기 나오는 정의와 옆에 나오는 예시들 꼭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밀봉 용기에는 바이알 앰플 같은 거 말하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용기일까요? 약을 취급하거나 저장 중에 내용물이 미생물 등의 침입으로 오염의 염려가 없도록 만든 용기죠. 그러니까 바이알 앰플 같은 거 뚜껑 어쩌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뚜껑이 아니고 막아져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 주사기가 이제 뚫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침입을 미생물이나 이런 게 오염의 여지가 없게끔 아예 막아두는 걸 말하죠. 자, 그 다음에 기밀 용기는 뭘까요? 약물 내용이 액체, 고체인 것에 수분의 침입 손실이나 오염 방지를 위해서 만든 용기로서 열었다가 다시 기밀로 할 수 있음. 자, 예시 볼까요? 과산화 수소.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알고 있는 일반적인 라스 같은 거 그렇죠? 라스 뚜껑 어때요? 라스 뚜껑은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려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누르면서 열죠? 그런 것을 기밀용기라고 하죠. 과산화 수소수가 그렇죠? 그 다음에 밀폐용기. 약물을 저장하는 동안 손실, 파손, 약물의 혼합을 막기 위한 용기를 밀폐용기라고 하죠.
자, 차광 용기는 뭘까요? 약물을 빛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갈색이나 청색, 기타 차광용 유리병을 말하죠. 자, 옆에다 적어볼까요?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써주세요. 자, 잘 모르시는 분이 어디다 쓰냐면요. 페이지 309쪽을 피시면요. 니트로글리세린 나와있죠. 니트로글리세린은요. 협심증 약이라고 좀 많이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이 니트로글리세린은요. 자, 주위에 보시면 나와있죠. 일단 개봉하면 빠르게 변질되므로 개봉 후에는 날짜를 기록해야 하고 빛으로부터 차단을 해놔야 했죠. 그리고 이 약의 특성 하나 더 볼게요. TV 보시면 특성 중에 3번에 나와있죠. 혀 밑으로 점막에 투여한다는 거. 그러니까 물에다가 타서 먹는 게 아니라 혀 밑에다가 녹여서 먹는 약이니까요. 이런 것들은요. 빛을 차단하는 약이기 때문에 하얀 병에다가 안 놔두고요. 이렇게 색깔 있는 병에다가 놔두는 게 특징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표 6-2 볼게요. 자, 표 6-2 부분 보시면 투약 관련 영어가 나오시는데요. 자, 이게 기출문제에서도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병원에서는 이런 약어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도 이 약어 같은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표 6-2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C자는 AC고요. CQ는 PC.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오전은 AM, 오후는요 PM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은 QD, 하루에 두 번은 BIT, 하루에 세 번은 TID, 하루에 네 번은요 QID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시간은요 H죠. 그 다음에 옆에 필요시마다는 뭘까요? PRN. 그 다음에 즉시는 뭘까요? 스테이트죠. STAT. 그 다음에 취침시는요 HS.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하는 수액의 영어 볼게요. 근육주사는요 IM, 전맥주사는요 IV, 그 다음에 피하주사는 SC, 그 다음에 경구는요 PO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금식은 뭘까요? MPO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 눈은 OD, 좌측 눈은 OS, 양쪽 눈은 OU죠. 네, 이 정도는요 연결해서 외우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더요. DC는요 중단이에요. 이 정도로만 우선 잘 쓰는 약어들을 좀 몇 개 추려봤고요.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도요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에요. 잘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팁을 볼게요. 자, 독약과 극약을 볼게요. 자, 독약과 극약은 품명, 수량, 사용 목적, 판매 연료를 양수인의 선명, 주소, 직업 등을 기재해야 하고 서명 날이나 문서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고요.
다만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고요.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죠. 자, 그 다음 밑에 팁 볼게요. 약물의 의존성과 금단 증상 볼게요. 자, 심리적 의존성은, 습관성은 약물의 사용을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로서 약물의 요구가 격심해져 강박적, 지속적, 주기적으로 약물을 자기 투여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정신 의존성 약을 중단할 경우 정신적으로 강한 불안감, 강박적 요구가 발생하고요. 신체적 의존이 생기면 약물 사용을 중단했을 때 약물 특유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요. 정신 의존성만 있고 신체 의존성이 없는 것에는 코카인, 가성제, 환각제, 대마, 유기용제 등이 있으며 신체 의존성을 유발하는 약물에는 모르핀, 마약성 진통제, 바비트레이트, 알코올, 수면 진정제가 있다는 거. 자, 이제 옆에 용어의 정의 볼게요. 여기 용어 정의는요, 기출문제 연결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것도요, 이해하면서 외우셔야 되겠죠. 볼게요. 먼저 국소작용과 전신작용 있죠. 약물을 투여한 후 국소에 나타나는 양리작용이 국소작용이고 그 국소에서 약물이 혈액으로 흡수된 후에 나타난 것이 전신작용 또는 흡수작용이죠. 자, 쉽게 말하면 약물을 투여해서 한 좁은 구역에만 나타나는 작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국소작용. 그 작은 효과가 전신으로 퍼져서 혈액으로 퍼져서 흡수된 것은 전신작용, 흡수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옆에 남아있죠. 소독제나 연고제는 국소작용에만 나타나지만 대부분 약물은 흡수된 다음 표적 장기에 작용해서 정신작용에 보이는 것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선택작용과 일반작용 볼게요. 어떤 조직장기와 특별한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투여하든지 그 약물이 친화성이 있어서 그 조직장기에서 양리작용을 일으킨 게 뭘까요? 선택작용이죠. 선택작용이 강할수록 그 약물의 사용 가치는 커지는 거. 자, 반대로 어떤 약물은 그 조기 장기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친화성이 있으므로 양리작용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뭘까요? 일반 작용이죠. 자, 그 다음에 지적 작용과 간접 작용 볼게요. 약물을 투여한 후 흡수작용을 일으키든지 또는 선택작용을 일으키든지 약물이 직접 접촉한 장기에 일으키는 고유 양리작용을 직접작용이라 하고요. 약물이 직접 접촉되지 않은 장기에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요? 간접작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치료작용, 부작용, 도작용 볼게요. 약물의 여러 작용 중에서 질병 치료에 필요로 하는 것을 치료작용, 필요하지 않는 작용을 부작용 중 건강을 심히 해치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것은 뭘까요? 독작용이죠. 자, 옆에 팁 보시면 약물의 부작용 볼게요. 약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작용 중에서 필요치 않는 역효과를 나타내는 작용을 부작용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약물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작용 개시기, 반감기, 정체기 볼게요.
투약 후 신체가 약물에 처음 반응을 보이는 시기를 작용 개시기. 처음 투약한 약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을 반감기. 약물 복용 후 혈장 내에서 유지되는 약물의 농도는 뭘까요? 정체기죠. 다음 체내 약물 작용 볼게요. 자, 우리가 약물을 투여하면 흡수되고 분산되고 어느 정도 대사 배설이 신체의 작용 부위에 약물의 유효 농도가 유지되도록 치료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먼저 자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요, 먼저 흡수를 하죠. 자, 흡수 어떻게 할까요? 볼게요. 약물이 혈륜 내로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으로 약물이 혈륜 내로 직접 투여되지 않는 경우 약물이 작용 부위로 이동하는 첫 번째 단계이죠. 흡수 과정은 약물의 투여 경로와 약물의 용해도, 크기 및 형태, 체액의 산도 등에서 영향을 받죠. 자, 그 다음에 분산 볼게요. 자, 약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분산도 되겠죠. 흡수된 장소에서 작용 장소까지의 이동 과정으로 약물의 이동은 혈액순환에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대사 배설 볼게요. 자, 흡수되고 분산되고 의해서 상호작용하게 될 조직으로 이동하면 배설이 용이하도록 생물학적 전환, 즉 저활성 형태로 전환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해독작용이라고 하죠. 자, 이 문장 제일 중요하죠. 대부분 간에서 세포 내의 약물 대사성 효소들이 약물을 분해하며 이 과정에서 생긴 산물을 대사산물이라고 하고요. 배설은 대사산물과 약물이 체외로 배출되는 과정으로 주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고 호흡, 발한, 침, 눈물 등은 배출되기도 하죠. 정리할게요. 자, 분산 약물을 투여해서 흡수하고 분산이 되면 자, 각 조직의 배설이 용이하도록 저활성 형태로 변하는 거, 이게 바로 해독작용이고, 자, 대부분 간에서 약물을 분해해서 생긴 산물을 우리는 대사산물이고, 이 대사산물이 약물하고 체외로 배출되는 것이 소변이고 배설이고, 자, 이렇게 소변 배설은 신장을 통해서 배출돼서 되기도 하고 호흡이나 발한이나 침이나 눈물로도 배출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다음에 자, 가나 다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 가나 다는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요. 예시에 나오는 이런 그 약물 이름이나 이런 거 잘 연결해서 보셔야 되겠죠. 자, 볼게요. 엄청 중요해요. 자, 약 복용 시 신체에서 배설이 늦게 되는 약을 사용할 때는 축적 작용에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 예가 뭐냐면 디곡신이죠. 이 디곡신이 어떤 약이면요. 자, 페이지 좀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약리에 대해서 인물 나올 건데요. 자, 306조 피시면요. 디곡신은 뭘까요? 강심 배당체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 나와 있죠. 정의해 보시면, 자, 마지막에 보시면, 맥박이 낮아질
때 이 간식배당체를 투약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고신은 맥박을 빨라지게 만들어 주는 작용을 하죠.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앞으로 넘길게요. 자, 그러니까 이 디콕신은요, 강심배장체 약, 즉 맥박을 빨라지게 만든 약으로서 이뇨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배설이 늦게 되는 거, 이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사 시 배설을 늦추는 약물. 자, 우리 이런 거 뭐라 하죠? 지사제죠. 이런 거를 장기간 복용됐을 때는 배설작용, 즉 변비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사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장 대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서 장 내용물의 배설을 촉진시키는 약물에는 하제가 있고요. 자, 임신 말기 임신부에게는 금하는 거죠. 자, 이 정도 보고요. 자, 296조 T 밑에 볼게요. 약의 복용에 따른 특성, 이런 거 객관식 문제 나오기 딱 쉽죠. 1번 반드시 의사가 지시한 시간에 투여해야 한다. 2번 약의 효과는 투여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3번 위 내용물이 많을 때는 흡수는 늦으나 약의 위에 대한 자극은 적다. 4번 이거 엄청 중요하죠. 그리고 상식으로 알려주면 되게 좋죠. 자, 약을 전체작용을 기대할 때는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빈속에 먹은 것이 약발이 좋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T 297조 위에 볼게요. 자, 복용 시간에 따라서 약의 특성이 다르죠. 이거 기출문제도 나오고요.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요. 이것도 잘 이해하시면서 외우셔야 되겠죠. 자, 식전에 먹어야 하는 약은 어떤 약일까요? 신속한 전체 작용을 기대할 때, 불쾌한 맛을 가지는 약일 때, 그러죠? 자, 약 이름 볼게요. 강장제, 건의제, 식욕 증진제, 고미제, 진해제, 구충제. 자, 이 정도로는 이런 약들은 어쩌죠? 식전에 먹어야 되는 약들이죠. 신속한 전체작용 기대할 때, 불쾌한 맛을 가진 약일 때, 강장제, 건의제, 식욕 증진제, 고미제, 진해제, 구충제 이런 것들은 식전에 먹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식간에 먹는 거 볼까요? 자, 식사 도중에 먹어야 될 거. 이뇨제, 강신제죠. 왜 그럴까요? 아까 가에 나와있죠? 신체에서 배설이 늦게 되기 때문에 그런다 했죠? 그러니까 식간에 먹어서 추적작용으로 인해 그래도 늦게 나와도 그렇게 너무 많이 늦게 안 나오게끔 하는 거죠. 자, 식간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세요. 식간은 이뇨제, 강신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식후에 복용해야 되는 약물 볼게요. 서서히 흡수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자극성으로 위장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거 소화제죠. 자, 그 다음에 기타 볼게요. 자, 하제는요, 언제 먹을까요? 식전, 식간, 침신 전에 복용하는 거. 자, 해열제는요, 식후, 취침 전에. 항생제는요, 일정한 시간 간격에 맞게 복용해야 되는 거. 이거 중요하죠. 자, 정리할게요. 식전은요,
시소가 전신작용을 해야 할 때, 불쾌한 맛을 가진 약일 때, 간장제, 건이제, 식욕증진제, 고미제, 진해제, 구충제. 자, 식사 도중에 먹어야 될 거, 이뇨제, 강심제. 자, 그 다음에 식후에 먹어야 될 거, 소화제나 서서히 흡수되는 거 목적으로 할 때, 자극이 되는 약일 때, 그 다음에 하제는 식전, 식간, 취침 전, 해열제는 식후 취침 전, 그 다음에 항생제는 일정한 시간. 이 정도 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팁 위약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 볼게요. 자, 위약은 실제 질병 치료와는 무관한 약물로 심리적 효과를 이용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투여하는 약물이죠. 먼저 1번 환자가 위약임을 모르게 하셔야 되고요. 2번 기대하는 약물의 효과를 알려주고요. 3번 시간, 용량, 반응을 정확하게 기록하시고요. 4번 특별한 목적에서 위약을 사용하는 경우 위약의 형태, 색, 크기와 맛이 같은 것으로 동일하도록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한 번씩 병원에 입원하다 보면 약조라고 하잖아요. 약은 안 주니까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때 준 약이 위약을 준다는 거. 그 다음에 297조 참고에 자 네모 박스 볼게요. 자, 이거는요 엄청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도 꼭 나오고요 하는 문제니까요. 자, A, B, C, D, E는요 문장 전체를 다 이렇게 통으로 외우시는 것이 더 좋으세요. 자, 볼게요. 엄청 중요하니까요. 볼게요. 이 내용이 임상실무에서 호흡이나 맥박에서도요, 활력증후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죠. 볼게요. 모르핀이나 데메롤은 호흡 억제 작용이 있기 때문에 투약 전 반드시 호흡수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실무에서 활력증후 파트에서 보시면 호흡 쪽으로 호흡 페이지를 보시면요. 모르핀이나 데메롤은 어쩌죠? 호흡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약들은 어쩌죠? 마약성이죠. 이게 마약 진통제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어쩌죠? 네, 중요하죠. 자, 다시 모르핀이나 데메롤은 호흡 억제 작용이 있기 때문에 투약 전에 반드시 호흡수 확인. 정리되셨죠? 그 다음 또 맥박. 자, 맥박수를 확인해야 할 약은 뭘까요? 디곡신, 디기탈리스 투여할 때 맥박 서맥으로 가는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맥 시 의사에게 보고한다는 거. 자, 호흡을 감소시키게 만드는 약물은 모르핀, 데메롤. 자, 이것도 마약성 진통제죠. 그 다음에 디곡신, 디기탈리스는요, 맥박을 감소시키는 약물이죠. 그러니까 서맥이 나타날 때는 의사에게 보고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B번 쿠마딘이나 헤파린과 같은 항응고 약물은 응고 시간을 확인한 후 투여하셔야 되겠죠. 쿠마디, 헤파린. 자, 이런 거 볼까요? 항응고 약물이죠. 이런 것들은 어떨 때 투여할까요? 응고 시간을 확인해서 투여. 자, 그 다음에 이뇨제. 이뇨제는 포타슘을 체외로 배출시키므로 고저 칼륨 혈증을 확인하고 투여하셔야 되겠죠. 아까 이뇨제 적용하는 거 뭐였죠? 디곡신이었죠. 그 다음에 자약은 항문으로 삽입한 후 2-30분 정도 배변을 참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약을 넣는다 해서 바로 배변이 나오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 약물이 들어가고 항문으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그 자유약물하고 그 변하고 같이 물커정하게 만들어서 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환자가 투약을 거부할 때는 제일 먼저 투약 거부 이유를 사정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투약이 될 수 있도록 설득하여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간호사나 의사에게 투약이 안 된 사실을 보고하셔야 되겠죠.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자, 팁을 제일 밑에 볼게요. 약물 남용 볼게요. 약물 남용은 약물을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과용하는 것으로서 적당한 사용 목적을 떠나서 기분 전환, 쾌락 추구 등이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걸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약물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자, 중요하진 않지만 헤드라인은 좀 아셔야 되겠죠. 영향을 주는 요소 약물 작용에 자 볼까요? 체중, 연령, 성, 그 다음에 투여 시기, 투여 경로, 특이 체질, 심리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 정도는 간단하게 보시고요. 자, 3번을 좀 볼게요. 아까 우리는 자 약물을 복용할 때는요 언제 할 때 좋다 했죠? 공복지 투여할 때 약물의 흡수가 좋다 했죠. 자 반대로 위 내용물이 많을 때는 약물의 흡수가 늦으며 위 점막에 대한 약물의 자극도 적다는 거. 그러니까 공복에 먹기는 좋지만 자 위 자극이 생겨서 아프죠. 그 쓰리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자 어느 정도 식후에 먹으면은 약물의 흡수는 늦어지지만 미 자극에는 어쩌죠? 예, 괜찮다는 거. 야, 이렇게 먹어야 되겠죠. 예, 저의 생각인데 공복에 약을 먹어요. 바로 공복에 약을 먹고요. 5분 후에 밥을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약 경로 볼게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요. 사람에 따라서 경로가 차이가 있을 수 약물의 흡수는 투여 경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구 투여 시 비경구 투여보다 투여량이 많다는 거. 이 정도로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팁 볼게요. 경구 투여 시 주의사항. 자, 이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엄청 중요하고요. 이것도요. 객관식 문제 나오기 딱 좋겠죠. 자, 이 내용은요. 완전히 외우셔야 되겠죠. 자, 볼게요. 약물을 사용할 때는 그 약의 효력과 중독 증상에 대해서 알고 사용해야 하고요. 수술 후에는 수술 전에 주던 약을 주지 않고 처방을 다시 받고요. 약품명과 유래 분량이 정확한 기입된 것만 사용하시고요. 약을 준비한 사람이 먹이도록 하시고 철분 체제를 투여할 경우 검은색 변을 보게 되거나 치아가 검게 탈색될 수 있기 때문에 철분제 복용으로 검은색 변이 나오는 것이 괜찮다고 안심시켜 주거나 가능하면 약재를 입에 오래 물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요. 약을 다 먹을 때까지 환자 곁에 있어주고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지시된 시간에 투약을 해야 되는 거. 자, 이거 문제 기출문제 나오니까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약물의 유형 볼게요. 자,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예시랑 통해서 볼게요. 자, 대용제는요, 말 그대로 체내 물질 또는 체대용으로 사용되는 거. 자, 예시는 인슐린, 티록신 있죠. 인슐린은요, 당뇨병 대체되는 약물이죠.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기면요, 자, 그에 대해서 대체 약물은 뭐죠? 티록신이죠. 그 다음에 간장제 볼게요.
신체의 건강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그거는 비타민이죠. 자, 우리도 비타민을 먹어야 되겠죠. 비타민을 먹어야 건강이 회복되고 내 상처도 오래 안 생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화학요법제. 자, 백혈병 약이 이름이 부술판이에요. 암세포의 파괴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제. 다른 치료를 하기 전에 신체 반응이 회복되기까지 신체 기능을 지지해주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거. 자, 혈압을 상승시켜주는 거, 노르에피네프린, 해열제, 아스피린, 이런 거. 그 다음에 완화제. 질병 자체의 치료에는 효과는 없으나 질병의 증상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있어주는 거. 그게 뭐죠? 모르핀, 아스피린. 이런 것들은요,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먹으면은 일시적으로 통증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치료제. 질병을 치료하고 상태를 호전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감염을 치료시킨 투약약 뭐겠죠? 페니실린, 이 정도. 자, 이 정도 일시하고, 이런 약물의 이런, 하고 특성하고 잘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치료제는 페니실린, 안화제는 모르핀, 아스피린, 지지제는, 자, 노르에피네프린, 아스피린, 화요법제는, 네, 백혈병 약물, 강장제는, 자, 비타민, 대형제는 인슐린, 티록신. 이 정도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옆에의 내용 4번 볼게요. 자, 용량이라는 것은요, 투여량을 말하죠. 자, 환자의 연령, 성별, 체질, 병세, 적용 방법, 적용 부위에 따라서 투여량이 다르고요. 약제의 제형, 사용하는 빈도, 습관성, 특이성 따라 다르죠. 자, 이거 기출문제에서 나왔고요.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요. 정의는요,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순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순서는요, 제일 용량이 큰 것이 치사량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적은 것이 한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에서부터 사까지 가면은 점점 용량이 많아지고, 그리고 독하고 사망률을 높이게 하는 투여량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한량. 한량은요, 인체에 아무 작용도 미치지 않는 최대량.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소 유효량. 인체 내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최소의 양. 그 다음에 상용량. 가장 보편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용량, 임상시 쓰이는 용량이죠. 그 다음에 극량이라고도 하고요. 최대 유용량은요, 인체에 위험하지 않게 질병 치료를 위한 최고의 양이고요. 그 다음에 중독량. 최대 유용량 이상의 양으로 투여하여 인체에 중독을 일으키는 약. 그 다음에 내량. 중독을 일으키지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용량이죠. 네, 점점 말이 조금 세지죠. 그 다음에 치사량. 죽음에 이르는 양으로 동물 실험에서 50%가 치상량이죠. 그러니까 한량이 제일 적은 용량이고 치사량이 제일 높은 양이죠. 자, 순서 어떻게 될까요? 한량, 최소 유효량, 상용량, 극량, 중독량, 내량, 치사량이죠. 자, 치사량, 자, 용량이 큰 거에서 작은 순으로 잘 나열한 거 고르시오 하면 어떻게 고를까요? 치사량, 내량, 중독량, 극량, 상용량, 최소 유용량, 한량.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약물의 병용 효과 볼게요. 자, 병용 효과.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 헤드라인에 대한 정의 내용이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면서 외우셔야 되겠죠. 자, 먼저 자, 약물의 병용을 나타내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 다섯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협동작용, 두 번째 제가 잘못 말했죠. 네, 두 가지가 있죠. 협동작용, 결항작용, 기량작용 있죠. 자, 협동작용은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해서 약물의 효과가 상승이 되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반대로 기량작용은 뭘까요?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할 때 각 약물의 작용이 감소하거나 상쇄되는 거. 두 가지 이상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기는 거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정의하고 딱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약물의 영용 효과부터 볼게요. 자, 약물은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자, 1번 과민성과 약물 알레르기가 생기고요. 2번 축적 작용이 생기고요. 3번 약물 의존성이 생기고요. 4번 내성이 생기고요. 5번 중독 작용이 생기죠. 자, 우리가 약물을 먹었을 때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우선 약물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죠. 자, 약물 알레르기는 약물을 반복 투여할 경우에 나타나는 병적인 반응으로 약물에 의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감미성 반응이라는 거. 자, 넘겨보시면 밑에 나와 있죠. 약물 알레르기는 거의 모든 약물에서 나타나는데 반응 속도가 즉시 반응 속도가 빨리 나타나는 거 보였죠? 아나필락시스 쇼크 우리 배웠었죠? 그리고 늦게 반응이 되는 것은 지양 반응, 결핵 반응이 이러죠. 자, 다시 앞에 299쪽 펴서 약물 알레르기 반응 좀 볼게요. 자,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란 이미 어떤 약물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 약물의 투약 시 나타나는 면역학적 반응을 말하고요. 신체에 이물질 황원이 침투하면 그 물질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는 것을 면역학적 반응이라고 하는데 어떤 대상자에게는 특정 약물이 항원으로 반응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초래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나타나서 중증은 투약 후 즉시 일어나는 것이며 갑자기 즉시 나타나는 거 아나필라시스라 하죠. 가쁜 호흡, 급격한 호흡의 증가, 찬명응, 혈압 저하, 빈맥, 갑작스런 기관지 근육의 수축, 인두 후두 부종 이런 증상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쇼크 배웠죠? 자, 이런 일반적인 알레르기 반응은 두드러기, 발진, 소양증, 비염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아나필라시스 쇼크 중요하죠. 여기저기서 아나필라시스 쇼크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적 작용. 약물이 체내에 축적되어서 중독 작용이 일어나는 거. 자, 뭐였죠? 디곡신. 디곡신은 뭐였죠? 이뇨제. 자, 디곡신은요, 어쩔 때 하는 거죠? 맥박이 60회 이하일 때 반드시 의사에게 보고하셔야 된다 하셨죠. 그 다음에 3번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해서 생리적 상태가 변화함으로써 약물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뭐랄까요? 약물 의존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약물을 먹음으로써 내성이 생긴다 하죠. 자, 약물을 반복 투여할 경우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게 되어 같은 치료를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량을 증가해야 하는 상황. 자, 내가 아파서 식도염을 먹었어. 근데 너무 내가 마실 때 너무 많이 아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약을 더
약을 더 먹는 현상이 되는 거 말하죠. 내성이 생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성이 생긴 균에 대해서는 동일한 약제는 치유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중독작용. 중독은 유해물질에 의한 신체 증상인 중독과 알코올, 마약 같은 약물 남용에 의한 정신적인 중독이 주로 문제된다는 거. 그러니까 알코올 이런 거 말하죠. 그리고 이에 따른 신경화점 변화로 유발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중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금단 증상이 생긴다는 거. 그렇죠. 다시 앞장으로 넘길게요. 아주 중요한 거 볼게요. 자, 참고해 보시면 경구 약물의 복용 방법 나와 있는데요. 가부터 A, B, C, D, E, F, G까지 하고 당구장 표시까지. 이거는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고요. 정말 중요하고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나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중에 몇 가지 표현들 보면요 나중에 성의 간호에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자주 반복할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물약은요 아까 했죠. 흔들어서 준다는 했죠. 그 다음에 기름약은요 어떻게 한다 했죠. 먹인 후 뜨거운 차를 마시거나 차게 해서 먹여야 되겠죠. 중요한 거 뜨거운 차 차게 해서 먹이는 거. 자, 그 다음에 철분제.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죠.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뭐 빈혈이랄지 철분 결핍 빈혈성이랄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임산부에도 철분이 생기죠. 자, 이럴 때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죠? 치아에 찼었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나왔죠. 철분제를 먹으면 변이 검게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 현상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상적인 현상이란 거. 그래서 수분과 전해질을 자꾸 보충함으로써 정상적인 변을 보게끔 해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첫 번째는요, 빨대로 삽입해서 빨아 먹어야 되겠죠. 왜요? 자, 치아에 차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함장제 볼게요. 자, 혓바늘이 돌았을 때는 함장제를 드시는데요. 자, 입안에 물고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했었죠. 니트로글리세린. 자, 니트로글리세린은 어떻게 한다 했죠? 서라 투여제였죠. 혀 밑에다가 녹여서 투여하는 방법. 혀 밑 점막을 통해서 투여하는 방법으로 약물이 녹을 때까지 혀 아래에 넣고 기다리도록 하며 삼키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이 약은 어떤 증상일 때 나타나는 약물이죠. 협심증 환자에게서 나타난 거죠. 이것도 엄청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쓴 약 아까 나왔죠. 자, 시전에 먹은다 했죠. 자, 맛이 불쾌하거나 쓴 약을 먹이기 전에 얼음을 먹게 하면 불쾌감이 감소되거나 쓴맛이 덜 난다는 거. 그 다음에 룰골레 요오드 1g에 요오드와 칼륨 2g을 탈이온수 300ml에 용해한 것으로 우유나 과일 주스에 희석해서 빨대로 투여하는데 이는 쓴맛을 감추기 위함이죠. 자, 간단하게 볼게요. 루골액은 우유나 과일 주스에 희석해서 빨대로 투여.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트맛 용액. 자, 하트맛 용액은 점맥 투여로 생리식염수에 염화칼륨이 들어있다는 거. 자, 경구가 뭐였죠? 우리가 입으로 넣어서 먹는 약물 말하죠. 자, 물약은 흔들어주고 기름약은 먹이고 나서 뜨거운 차나 사계. 그 다음에 철분제는 빨대로
삽입해서 빨아들이고, 자, 함단제는 입안에 물고 있게끔, 자,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 녹여서 삼키지 않게끔 씹지 말고, 쓴 약은 자, 먹기 전에 얼음을 먹으면 쓴맛이 덜 나고, 룰고액은 우유나 과일 주스에 희석해서 빨대로 투여. 하트만 용액은 전맥으로 투여하는 방법. 자, 생리식염수에 연마칼슘, 연마칼륨이 들어있다는 거.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했죠. 자, 넘겨서서 스스로 학습 문제 볼게요. 자, 스스로 학습 문제 하기 전에 팁을 먼저 볼게요. 자, 중요하니까요. 또 팁에서 또 정리해줬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경구투여의 일반적인 특징. 유동시 섭취 환자나 소아 환자, 설사 환자는 경구투여가 가능하나 금식 환자, 모의식 환자, 연하곤란 환자, 구토 환자는 어찌죠? 경구투여가 불가능하다는 거. 약장에서 꺼내어 준비할 때는 반드시 유효일자를 확인. 경구적으로 약을 줄 때는 위가 비었을 때 복용시키면 약이 빨리 흡수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밑에 팁 볼게요. 다시 정리 나왔죠? 자, 하재는요, 언제 먹는다 했죠? 식전, 식간, 취침 전. 해열제는요, 식후, 취침 전. 항생제는요, 일정 시간 간격에 맞게 복용. 이뇨제, 강신제는요, 식간에 복용한다고 했죠. 자, 1번부터 7번 볼게요. 여기 나오는 내용은요, 엄청 중요하고 기출문제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요. 자, 달달달 하셔야겠죠. 1번. 약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작용 중에서 필요치 않는 작용은 뭘까요? 부작용.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병용할 때 각 약물의 작용이 감소, 상쇄되는 건 뭘까요? 기량 작용. 약물을 반복 투여할 경우 나타나는 병적인 반응으로 약물에 의한 항원 항체 반응은 뭘까요? 약물 알레르기. 약물을 반복 투여할 경우 그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게 되어 같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하여 사용량을 증가되는 현상을 뭘까요? 뇌성적. 의약품의 혼합물의 가루약을 일정한 모양으로 납작하거나 둥글게 압축해서 만든 약물의 형태는 뭘까요? 정제. 혈청, BCG 이용해 간장 추출물 등 보관 방법은 뭘까요? 2 내지 5도 냉암소 보관. 약을 취급하거나 저장 중에 내용물이 미생물 등의 침입으로 오염내 염도가 없도록 만든 용기는 뭘까요? 밀봉 용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약물의 실제, 마취제,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항응고제, 강생비해당체, 혈압강화제, 항혈식증약, 기관제, 하장제, 항결핵제, 항생제, 당뇨병, 자구수축 다 볼 거예요. 자, 페이지는 많지만 중요한 내용은요,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